네, 이분은 쉬운 한율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은요,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님 소개드립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구원님과 함께 또 세계 여행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나라로 갈 수 있을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여행을 떠날 국가는요, 바로 독일입니다. 네, 처음으로 여행을 좀 떠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독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유럽에서 제조업의 메카가 독일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제조업의 핵심이 됐는지 여러 가지 독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 유럽,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네. 거기서 누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좀 꼽아보자면 독일인데 유럽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크게 발전하고 있는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네. 제조업의 대부분의 부분은 독일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만 해도 독삼사라고 그렇죠. 많이 부르잖아요. 이제 독일이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화학, 의료 정밀기기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관을 막았잖아요. 노드스트럼을 움켜졌다 틀었다 하는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천연가스에 대한 좀 더 맹목적인 의존도가 높았던 곳이 독일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본인들이 공장을 돌려야 되고 그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 그런 어떤 천연가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독일이 특히 더 민감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언급드릴 수가 있고요. 독일의 GDP라고 한다면 약 2022년 기준으로 4조 달러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전 세계 1위는 미국인데 약 25조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위인 미국에 비해서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약 2.3배의 경제 규모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 규모 자체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데 그거를 유럽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행보가 이런 유럽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ECB의 통화 정책의 결정을 크게 짓는 독립 변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유럽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독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독일에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유로화랑 달러 관련된 영향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조업이 왜 이렇게 또 부진하게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제조업을 관련해서 어떤 걸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PMI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요번에 제조업 PMI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약 38.8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예상치를 기록했을 때는 41.0 정도를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상당히 크게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38.8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잖아요. 네. PMI라는 거는 50선을 기준으로 저희가 확장 국면이냐 축소 국면이냐를 좀 구별을 짓습니다. 50을 하회하는 거는 당연한데 네. 그 50을 하회하고 있는 가속도가 저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빠르네요. 말씀을 네. 같이 드릴 수가 있어요. 서비스 PMI 역시도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것은 아직까지는 다행히 50선은 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도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 둘 다 좀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어떤 제조업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유럽 내의 제조업 지표 역시도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PMI뿐만이 아니라 유럽 PMI도 같이 발표가 됐지만 유럽 PMI도 여전히 사실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긴 네. 했습니다. 다만 쇼크까지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독일 PMI가 발표된 직후에는 유로화라든지 독일 10년물을 저희가 분트채라고 부르는데 네. 분트 채권의 금리가 상당폭 감속했어요. 그만큼 독일의 어떤 경제 자체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파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PMI가 사실 왜 부진했느냐가 저희의 그쵸. 네. 투자 포인트라든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 역시도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4%까지 끌어올렸죠.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높여왔습니다. 그 통화 정책 시차가 점차 반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논리예요. 네. 아무래도 금리를 높이겠다라는 거는 경제를 냉각시키겠다라는 그렇죠. 중앙은행의 의지잖아요. 네. 이 냉각 속도가 사실 그럼에도 중앙은행들이 너무 지나친 냉각보다는 소프트 랜딩 차원에서의 냉각, 그렇기 때문에 소비 둔화를 이끌려는 냉각을 얘기를 하는 건데 독일이 그러한 어떤 효과가 점차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게 첫 번째 가능성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에너지 자원에 상당히 민감한 에너지 네. 가격에 본인들의 산업 비용이 상당히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최근 WTI 기준을 봤을 때 거의 78달러에서 거의 80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량 가격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흑해 협정 같은 것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불발되다 보니까 밀 가격이 다시 한번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독일 기업들의 비용이 조금씩 그렇네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점은 물가는 비록 잡힐 수 있겠지만 경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을 거다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심리는 결국에는 두 가지로 연결이 되겠죠. 네. 첫 번째로는 유럽 경기가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거는 유럽 증시, 유럽 기업 역시도 어려운 국면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로는 ECB 입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PMI가 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공장이 멈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로 이번에 PMI가 좀 부진했던 이유들을 꼽아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그럼 이번에 PMI가 좀 많이 부진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곧 있을 ECB에서도 이제 앞으로 추후에 대한 금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ECB 의원들의 발언 정도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어요. 네. 저희가 ECB 위원들은 사실 자세히는 다 모르세요.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연준 위원분들은 너무 유명하니까 그렇죠. 대부분 네. 예를 들어 최근에 사임하신 블라드니언 총재라든지 대표적인 매파시죠. 그렇다면 유럽 내에서의 대표적인 매파가 누구냐라고 했을 땐 네덜란드 총재가 대표적인 그래요? 매파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클라스 노트라는 분인데 그분의 워딩이 최근에 조금은 순화됐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9월에도 해야 하나? 라고 톤 보정이 조금씩은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톤 보정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유럽이 피크를 어느 정도 점차 고민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오는 것 아니냐라는 게 기정사실로 좀 자리 잡은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같은 PMI가 발표가 되니까 이번 ECB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는 하겠지만 이후에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냐에 있어서는 사실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면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땐 저희가 1차원적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하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렵다. 즉 유로화 강세 모멘텀이 떨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건 유로화 하락 재료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최근에 저희가 ECB 면에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주장했었던 많은 베팅 포지션의 근거는 뭐였냐면 페드, 미국보다 유럽이 좀 더 장기적으로 긴축 정책을 이끌어 나갈 거다라는 게 기존 어떤 컨센서스였어요. 네. 아무래도 미국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 뒤로 사실 거의 피크에 도달했다라는 게 시장에 만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달러와도 뭐 지금은 다시 101포인트까지 올라왔지만 99포인트까지 하락했었던 거고요. 반대로 ECB는 아직까지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죠. 네, 네. 독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5%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높은 물가를 고려해 봤을 때 유럽은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흔히 ECB가 페드에 비해서 부등으로 더 강력하다라고 봤고 네. 그러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더 장기화할 수 있는 유로화가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좀 더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베팅 포지션이 좀씩 유입됐었는데요. 네. 이번 PMI는 반대의 가능성을 좀 보여준 거죠. 이거 여차하면
유럽이 정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네. 판단하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게 왔을 때는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온다라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은행이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금리 인상을 할 거고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고 시장과 소통해도 실제 펀더멘털이 그거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시장 내 베팅 포지션은 반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본의 BOJ 같은 경우에도 초안화 통화 정책을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글로벌 기관들이 일본의 10년물 YCC 상단을 공격하면서 아니 너희 연내에 통화 정책 선회할 걸이라는 베팅을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어떤 베팅 포지션이 새롭게 설정되면 유로화의 숏 포지션 그러니까 유로화 매도 가능성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경우에는 유로화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럼 유로화 약세와 달러 강세의 어떤 모멘텀이 이런 어떤 사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그럴 수 것이냐 있죠. 좀 네. 이렇게 좀 예상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유로화라는 거를 조금 더 저희가 파보자면 네. 유로화는 생각보다 위험 선호 통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저희가 예를 들어 안전을 선호할 때 올라가는 통화라고 한다면 세 가지 통화 정도가 있거든요. 달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엔화가 있을 네. 거고,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정도가 있습니다. 유로화는 생각보다 안전 선호 통화가 아니에요. 아니군요. 예. 아무래도 중동 쪽 영향도 많이 받고 세계 경제에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조금 더 비슷하게 분류되고 있는 게 유로화인데 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반대로 위험 선호 통화의 약세 바로미터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원화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전자산보다는 좀 더 위험 선호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렇죠. 높은 알파를 추구하겠다라는 게 기본 마인드 세팅일 수 있는데 네. 유로화가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거 맞냐 유로화가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독일의 공장이 멈춘다는 거고 그쵸. 유럽의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고 이 여파는 사실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인데 우리가 위험 선호인 원화 같은 데에 투자하는 게 맞냐 위안화에 투자하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의 포지션 정리까지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어떤 투자 유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유입 같은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원화 역시도 자칫하면은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 관련해서 가끔 말씀을 드릴 때 네.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 유로화 환율이 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3분기 정도에는 이렇듯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냐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금리를 인상할 거냐 인하할 거냐가 각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엇갈리는 그런 네. 노이즈의 구간일 것이다. 이런 노이즈의 구간에는 밴드의 어떤 상하단이 공고하게 정해져 있으면서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 모멘텀을 관찰하기 전까지 그 하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조언을 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독일의 PMI에서 출발해서 저희 유럽에 대한 경기 상황과 앞으로의 금리 전망 그리고 환율과 유로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 이렇게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독일로 여행을 떠나봤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시간도 투자 잘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